예, 안녕하십니까. 고령층 게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맡은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 이경혁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고령층 게이머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게임을 아주 안 해보신 소위 말하는 이제 7, 80대 어르신들, 삶에서 게임을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한 층이 있을 것이고, 지금의 60대, 이제 막 신노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세대들은 계산을 해보면 20대 때 전자오락실을 경험하신 분들이거든요. 노인은 게임을 모른다라는 말은 옛날처럼 다 맞는 말은 아닌 어떤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령층 게이머라는 세대도 이제는 두 부류다. 게임을 경험해 본 세대와 게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 이 둘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 2022년 기준으로 고령층 게이머를 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업화 시대의 청장년기를 거치신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게임을 하는 게 익숙하진 않으시겠죠. 하지만 반대로 10대, 20대 때 게임을 해보고 이제 은퇴를 통해 노년에 접어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게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신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대, 20대 이상으로 이분들의 게임 활동이란 건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운 어떤 사회 현상이라는 거죠. 다만 몇 가지 공통점을 얘기해 볼 수는 있겠죠. 첫째로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신체 노화라는 점은 모든 노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느긋한 게임들을 선호하시는 경향 자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년층이 되면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규칙, 이 규칙에서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는 특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알고 있는 규칙 혹은 2분 안에 배울 수 있는 규칙들이 활용되는 게임들로 굉장히 선호가 크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취미와 여가가 어떤 결과물을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고령층 게이머에게는 존재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얘기하는 취미로 그런 거 있죠. 운동, 등산, 아니면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노년, 고령층의 취미는 반드시 이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왜 게임을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항상 기능적인 측면을 엄청 강조하시는 경향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나는 이 퍼즐 게임을 함으로써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내 손과 눈이 계속 훈련이 되기 위해서야. 어떤 신체적인 기능의 강화 혹은 유지를 위해 게임을 한다라고 굉장히 강한 목적적 성향을 드러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것도 약간 어르신들의 특징이죠. 노는 일에 돈을 가급적 쓰지 않으려는 경향도 매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두 푼은 쓰시죠. 사실은 약간 여기도 갭은 있는데 실제로 결제를 하시면서도 나는 결제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라는 또 의식들도 좀 있으세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인사이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노년층, 고령층 게이머는 더 이상 게임을 모르는 세대로 분류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역으로 이제는 한국의 고령층 게이머들을 어떻게 보면 한국 게이머 1세대라고 불러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년층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면 앞으로 노년층은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깨말못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대상으로 불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노년층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게이머 인구에서 점점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인구 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고령층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게임 산업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한 게임들의 출시도 늘어날 것이고 또 관련 산업의 영향력도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게이머의 비중에서 노년 게이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순간이 향후 10년 안에 올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층 게이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임 리터러시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봤을 때 게임을 하는 법을 모르시지는 않고요. 또 게임 규칙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친구분들한테 금방금방 배우십니다. 또 게임 안에 튜토리얼도 많이 돼 있고요. 근데 오히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하나 꼽으라면 모두가 한결같이 게임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는 비단 게임 리터러시만의 문제도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노인들이라는 주제로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노년 게임 리터러시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교육 분야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게임을 설치하고 어떻게 검색하는가 라는 지점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좀 더 내가 원하는 게임에 적합한 게임을 찾는 방법은 없는가 라는 고민들을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취향이란 게 있고 누구나 그 취향에 맞는 게임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고령층 게임 리터러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매우 쉽고 기본적인 문제지만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원하는 게임을 검색하고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거는 스마트폰을 켜고 내 스마트폰 안에서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가 어디에 있는 버튼인지를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게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사실은 계정을 만들고 설치하는 과정까지도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됐을 때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가서 상단에 게임이라고 써있는 탭이 있다는 것을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 탭이 따로 존재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게임을 볼 수 있다 까지를 설명드리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도 아닌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 용량이 다 찼다고 막 불평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각각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특히 어르신들 게임은 제일 중요한 게 특정 장르 키워드로 들어가시는 법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 과정을 교육 과정에서 실습으로 한번 겪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쓰게 되는 게 이제 검색 기능인데요. 사실 이 검색 기능은 교육은 하지만 활용을 그렇게 많이 하시진 못하십니다. 이건 또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게임 이름으로 게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다 같은 게임입니다. 그냥 보석 3개 맞추는 게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키워드로는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기능에 대해서는 게임 이름을 아시면 검색하시라.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관련 리스트를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게임 타이틀 스토어 화면까지 갔을 때 설치 버튼 누르는 거 알려주시면 되고, 여기서 의외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용량이 부족해서 설치가 안 됩니다 할 때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되는 건 스마트폰 설정에서 용량, 삭제 불필요한 데이터 지우기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된다면 게임이 처음에 스토어에 들어가서 리스트를 보고 원하는 게임을 눌러서 설치되는 과정까지를 겪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결되는 과정을 한번 겪어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세요. 그 경험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게임을 처음으로 자녀나 손주의 도움 없이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그 경험을 해보시기 때문에 그 경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루에 나오는 게임은 거의 한 400개가 되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다 섞어서. 젊은 사람들도 어떤 게임을 할까라는 고민 앞에서 굉장히 서성이곤 합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하기 좋은 게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음에도 불구하고 노년 게이머의 취향이란 건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천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게임 타이틀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무의미합니다. 어르신들이 인식하는 그대로 어떤 장르 혹은 유형을 중심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어르신들이 플레이하기 좋은 그런 게임들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임은 3매치라는 장르죠. 실제 어르신들의 게임 경험을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장르를 경험을 하셨고 또 좋아하십니다. 단순히 혼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3매치류는 또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사회적 네트워크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3매치 게임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일명 애니팡류라고 부르는 그 게임들이고, 이 게임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규칙이 너무 쉽습니다. 딱 보통 대부분의 게임들이
뭐 시간 제한을 하면 1, 2분, 기회 제한을 하면 한 50회 정도 안에 1, 2분 안에 끝날 수 있은 아주 간단한 게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이미 많은 고령층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취향이 검증이 된 부분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게 있죠. 손과 눈을 계속 움직이면서 퍼즐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치매 예방, 노화 방지라는 기능에 크게 소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매치 게임류는 어르신들 게임을 추천할 때 가장 1순위로 고려되는 장르입니다. 다른 게임들을, 유사한 게임을 쉽게 검색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쓴다면 대부분 비슷한 3매치를 휴대폰 안에 한 서너 개씩 깔아두고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그렇게 플레이하게 되는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장르가 3매치류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은 그런 퍼즐이나 논리류가 아닌 굉장히 독특한 류인데, 저는 이제 관상형 게임이라고 부르는 장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수집형 게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타이틀을 하나 찍자면 어비스리움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큰 수족관 안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계속 수집을 하면서 뭐 물고기 색깔이 예쁘기도 하고 뭐 지느러미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걸 계속 모아서 수족관을 계속 구경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템포가 당연히 뭐 경쟁이나 퍼즐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느긋하거든요. 그냥 좀 넓은 스마트폰에 전원 꽂아놓고 자기 어항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게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적이지만 사실 이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시냐면, 서로 부동산 같은 데 낮에 모여서 너 어제 무슨 물고기 뽑았어? 내 물고기 얼마나 컸어? 이런 걸로 사회적 대화도 또 진행을 하시거든요. 관상형 힐링 게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장르로 이런 관상형 게임들이 좀 추천이 가능하죠.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장르는 퍼즐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퍼즐에 대한 선호가 있죠. 같은 것을 책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오면 더 많은 퍼즐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많은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또 추천하는 게임으로 스도쿠나 네모네모 로직은 굉장히 자주 거론되거든요. 다만 스도쿠는 문제가 계속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도쿠도 모바일 게임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게임들에 대한 뭐 규칙을 모른다면 간단하게 스도쿠 규칙을 설명해 주시고 설치를 해드리면 굉장히 즐겁게 오랫동안 플레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런 퍼즐 게임을 추천할 때도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문제는, 스마트폰 화면이 작을 경우엔 노안 때문에 이 퍼즐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눈 침침해진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보셔서 그 퍼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어른들한테는 게임을 하시겠다면 조금 화면이 크고 넓은 스마트폰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것은 이제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의 콘솔 게임입니다. 보통 가족 단위로 하면 이제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이제 닌텐도 스위치죠. 스위치 게임은 기본적으로 다른 게임에 비해서 접근 난이도를 낮게 만들고 가족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콘솔을 입문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입니다. 특히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조이콘이라고 하죠. 양손에 쥐고 자이로 센서로 그냥 손과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도 게임을 컨트롤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령층 게이머에게는 굉장히 크게 소구하는 부분이죠. 또 재밌는 건 대부분 손자 손녀들이 게임을 이제 그 게임 기기를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런 게임들을 다 같이 하면서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런 점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어르신들과 게임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게임 리터러시 이야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드게임 활용 전문가 고서정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고령층의 여가 활동과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알아본 보드게임에 관련되어서 고령층 강의에 활용했을 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게임은 개개인의 인지적, 신체적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드게임을 고령층에게
활용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보드게임을 통하여 뇌세포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집중력을 기를 수 있고, 또 보드게임을 통해서 장기 기억력과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그에 따라 즐거움을 유도하고 경험함으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드게임을 진행할 때 어떠한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도입과 본활동,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입 부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고요. 강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강자분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치료 레크레이션과 접목하여서 긍정 체조와 전신 스트레칭, 또 건강 박수와 단전치기, 주제 스토리텔링과 스팟 게임 등으로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 분들마다 신체적이나 인지적으로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적정한 수준의 신체 활동을 강사님들께서 조절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활동에서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상분들의 신체적, 인지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중력을 증진시키거나 단기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중심으로 시작하여서 수리 연산 능력, 관찰 능력을 증진시키고 또 공간 지각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논리적 사고력이나 전략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활동까지 확장시키면 조금 더 쉽게 고령층 분들이 보드게임 활동에 다가가실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고령층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에 맞추어 간단한 체조를 진행을 하거나 승리하신 분을 축하하고 끝까지 마무리하여 활동을 마친 자신을 칭찬하면서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또 오늘 보드게임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것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느꼈던 것을 경청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드게임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5세와 6세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의 보드게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보조 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령층의 개인적인 신체적 또 인지적 정도에 따라서 아무리 단순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방법의 변형이나 또 단계화가 필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드게임을 이제 처음 접하셔서 익숙하지 않으신 고령층들에게는 지양해야 할 보드게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임이나 손의 움직임이 많이 필요한 섬세한 활동이 들어있는 게임, 또 표정을 숨기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 블러핑 게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 만들기 게임은 고령층에서 인기가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 또한 관계가 많이 형성된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차시를 통해서 또 보드게임에 익숙해지시고 보드게임에 대해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셨다면 이제 이렇게 지향해야 될 보드게임의 종류에도 단계별로 접근하여 다가갈 수 있습니다. 변형하고 단계화를 시키면 충분히 이 부분도 접근할 수 있는데요. 시각이 집중된 게임은 보드게임 회사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카드에 있는 그림의 수를 줄이거나 또 그림을 확대하여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쟁 게임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전으로 변형하면 충분히 즐겁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에 쓰임이 많은 게임은 손의 사용을 간소화하여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위를 굴리고 또 더하는 등 다소 복잡한 규칙의 보드게임의 형식은 주사위를 한 개만 굴리거나 아니면 점수를 내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가져오는 규칙에 있는 보드게임에서는 고령층 분들이 나의 것을 뺏긴다는 마음 때문에 속상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빼앗겼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변형하여 진행하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령층에게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보드게임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하여 실습을 통하여 강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퍼니버니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수세기를 통해서 또 간단한 손의 움직임을 통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퍼니버니 게임의 구성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의 토끼 그린 카드와 당근 모양의 카드, 4가지 색의 토끼말 4개씩 총 16개와 언덕 모양의 게임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카드를 모두 모아 더미를 만들고 순서대로 카드를 열어 한 칸에서 3칸을 움직여 4개의 토끼말 중에 1개를 게임판 꼭대기에 먼저 놓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카드를 열어 당근 그림이 나오면 나의 토끼말을 움직이는 대신 게임판 중앙에 있는 당근을 돌립니다. 당근을 돌리면 구멍이 생기는데요. 그 구멍으로 만약에 나의 토끼가 빠졌다면 실망하지 않고 나의 남아있는 다른 토끼를 움직여서 게임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에서 이 게임을 진행하실 때에는 먼저 당근 돌리기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돌아가면서 당근을 돌리면 위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또 계속 돌리다 보면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구멍이 다 막히는 것을 모두 확인한 후에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다가 당근 그림이 나와서 당근을 돌렸는데 나의 토끼가 빠졌을 때는 고령층 분들은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하지만 속상함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토끼가 빠졌을 때 깔깔깔 웃으면서 게임의 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수세기 활동과 손의 움직임 활동을 활용하여 퍼니버니 게임으로 고령층에게 즐거운 시간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게임은 치킨차차입니다. 치킨차차는 기억력과 인지능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킨차차의 구성물을 살펴보면 12개의 팔각 타일과 24개의 알 타일, 그리고 꽁지가 달려있는 닭 4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마리의 닭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서 알타일 위에 올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4차례가 되면 내 닭의 앞에 있는 그림을 확인하고 같은 모양의 팔각형 타일을 중앙에서 찾아냅니다. 맞았다면 내 닭을 전진시킬 수 있고 틀렸다면 4차례가 끝납니다. 만약에 내가 맞았다면 틀렸을 때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여 내 옆에 있는 닭 앞에 알타일의 그림을 찾아내면 그 닭을 앞지르면서 그 닭의 꽁지를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하여서 한 마리의 닭이 4개의 꽁지를 다 획득하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이 게임을 고령층과 진행할 때에는 여러 단계로 단계화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24개의 알타일로 메모리 게임을 진행합니다. 가장 많은 짝을 찾아낸 사람이 승리를 거두는 게임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6개의 팔각 타일과 12개의 알 타일로만 진행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8개의 팔각 타일과 16개의 알 타일로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매끄럽게 되었다면 모두 사용하여서 원래의 규칙대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써니데이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공간 지각력과 관찰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구성물은 56개의 타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상 중앙에 5×6 총 30개의 타일을 놓고 나의 타일 하나를 중앙에 맞추어 맞춘 타일을 가지고 와서 점수를 획득하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진행할 때에는 타일과 타일을 맞대어 완성되어 있는 그림당 1점의 점수를 얻어서 많은 그림을 맞출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령층과 함께 게임을 하실 때에는 먼저 각자 타일을 10개씩을 나누어 드리고 각자 그림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최대한 그림을 많이 맞추도록 도와드리고 유도하여서 완성된 그림의 수만큼 점수를 획득합니다. 이렇게 연습이 되는 활동을 통해서 2단계의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시작 타일을 나누어 주고 중앙에 배치한 5×6 30개의 타일에서 그림을 맞추면 그 맞춘 타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내가 가지고 온 모든 타일을 모아서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타일에 그림을 맞추어 그림의 개수만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토큰은 1단계와 2단계에서 적용하면 고령층에는 어렵기 때문에 3단계로 확장했을 때에 이 부분을 적용하여 점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에서는 모든 타일을 다 섞어서 개인전이 아닌 팀전으로 변형을 하여 진행하면 조금 더 고령층께서 즐겁게 게임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하여 소통하고 타일을 어디에 놓을지 의논하여서 가장 많은 그림을 맞추어서 점수를 높이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과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고령층의 삶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자아 실현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모험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창조적인 고령층 문화 정립에 앞장서서 달려가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난을 진짜 많이 했다.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어머머머. 아니요. 보충하는 세포를 되살리는 거, 그 기억력이 좀 살아나지 않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에 있으면 이런 거 할 새가 어딨어. 그냥 일이나 하고 반찬이나 만들어서 씻고 먹을 거 국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옛날에 그래도 배운 것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 기분 좋아요.